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늦가기 엄마이기도 하죠. 다른 엄마들에 비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대장이라고 자랑을 했다길래 한참을 웃었네요. 오늘 학부모 총회에 갔다가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까닭은 제 기구한 팔자를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수십억 대의 건물을 몇 채나 가진 건물주입니다. 흔히 조물주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자랐어요. 돈이 없으면 통장에서 꺼내오면 된다는 게 제가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돈 말고는 아무것도 저를 지탱해주지 못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사는 것만이 제가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너무 불행해서 이렇게라도 보상받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제가 2살 때쯤 저희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저는 이모를 통해 엄마가 왜 바람이 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2사람 사이에 네가 껴서 너도 참 안타깝게 됐다. 솔직하게 말해줄게. 네 엄마가 너 임신하고 있을 때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지금까진 내가 널 신경 써주었지만 나도 이젠 내 인생 살려고 해. 미안해. 엄마는 복수의 눈이 멀어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셨고 아버지에게 저를 떠맡긴 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던 아버지는 저를 방치하다시피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제가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쓰는 걸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돈을 하도 쓰다 보니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어느 매장을 가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백화점 식당가에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는 가족만 봐도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에 지쳐가던 때였어요. 이젠 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백화점 VIP 파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요란하게 꾸미고 싶어져서 유명 샵에서 화장을 받고 파티에 참석했어요. 여자의 감이란 날카로운 송곳과 같다더니 저는 금세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연예인같이 보이는 남자가 파티에 참석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 땡땡님 아니세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인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TV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걸 어쩌죠? 죄송하지만 사람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전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소소하게 작은 사업 정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관심을 조금 표현했는데 남편이 제게 불쑥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기보다 표현이 많이 서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결혼 의사를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결혼할 거 아니었냐고 답했죠. 그런데 남편이 주저하더니 결혼 전에 이건 꼭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주문하더니 갑자기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희 씨,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 얘기 듣고 나랑 헤어져도 상관없어.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셨거든.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날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만나는 분이 있긴 하셔. 그럼 동윤 씨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거야?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만난 분은 누구신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그게 사실 나도 잘 몰라. 어머니가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 저번에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못 봤어. 남편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해주는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서로의 아픔을 채워주자고요. 남편은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터뜨리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결혼까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그다지 부르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스몰 웨딩을 올리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만 몇 명 불러서 조촐한 파티를 열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제 지인들은 저 돈 잘 쓰는 박소희가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됐냐며 하나같이 수군대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소문에 휘둘리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든든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고요. 남편과의 결혼 이후 새 삶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서 소용돌이가 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고 저 또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쇼핑도 조금 줄이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괜찮은 분이셨어요. 제가 먼저 종종 찾아뵈며 인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뵈러 가기 전에는 항상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시어머니 댁에 와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배려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사생활을 중요시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을 뒤흔들어 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디서 주워 입은 것인지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고 시댁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처음에는 웬 정신나간 거린이 왔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어머님, 경찰 부를까요? 여보, 혹시 저 사람 알아? 뭔 저런 개념 없는 사람이 다 있어. 문 다 부서지겠네.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아버지야.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저 고얀? 아휴, 내 팔자야. 저 거린 같은 사람이 시아버지라고 하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개념을 상실했는지 갑자기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 집 인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저는 그날이 제 제삿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얀 것들이 집안에 가장이 왔는데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줘야 되겠어? 너희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특히 김동윤, 너 이 자식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여편네랑 아들놈이랑 싹으로 막대 먹어서 집안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다신 안 오신다면서요. 저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 해요? 아버진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이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게야? 이놈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웠어. 아휴, 내 신세야. 가만 보아하니 시아버지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시아버지를 보는 걸 눈치채셨는지 불똥이 제게 튀더라고요.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올리고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다면서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는 시아버지는 뭘 하다가 오신 거냐고 하니 잠시 말문이 막히신 것 같더니만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더라고요.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긴 뭐야, 니놈들 괘씸해서 온 거지. 어떻게 애비한테 연락 한 통이 없어? 특히 동윤이 넌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부모를 봉양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혼자 그 돈을 다 먹고 앉았어? 돈 앞에선 부모도 없다는 거야? 제가 알기론 남편은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노동 일을 해가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정말 땡전 하나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아버지 말씀을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노름 좀 했다. 뭐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되는 법이야. 동윤이, 너 잘 들어. 집안에선 가장의 말이 곧 법도인 거다. 지금 당장 내 계좌로 8천만 원 붙여.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무슨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저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에게 쏘아붙였어요. 8천만 원이고 8천 원이고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현관에 드러눕더니 자기는 못 나가겠으니까 저희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혼절하실 것 같으셔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때의 판단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경찰을 불러서라도 그 사람을 내보내야 했어요. 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의 심보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이 짜다면서 말도 안 된 소리를 하지 않나. 어느 날은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괴성을 지르는 일도 있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숨겨놓기도 했어요. 악취 때문에 확인해보니 쓰레기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확 그냥 짐을 싸서 문간에 내놓아 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시아버지 성격을 보아하니 그랬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참을 인자를 그리며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문을 두드리길래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확 밀치고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한마디 내뱉더라고요. 뭐해? 네 시누이 왔으니까 얼른 밥 차려. 남편은 분명히 외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누이란 말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그야말로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왔어? 인사해라. 여기 내 딸 민주. 동윤이 동생이니까 잘 대해줘라. 네? 제 동생이라뇨?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잔말 말어. 어른이 말하는데 토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네 동생이니까 잘해줘. 민주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희네 외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 곳곳을 살펴보더니 제 방을 자기 방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이 방으로 생각해두었던 방을 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입을 삐죽 내밀고 방에 들어서는데 시아버지 딸이 맞긴 한지 하는 짓이 시아버지와 판박이더라고요. 부녀가 쌍으로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내 새언니야? 새언니면 새언니답게 좀 굴어. 우리 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몸이 어쩜 그렇게 굼떠? 내가 발로 설거지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아가씨가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해보시던가요. 기회 드릴게요. 가만 보아하니 아가씨는 입으로 설거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놈의 혓바닥이 쉬질 않네요. 시누이에게 쏘아붙이니 씩씩대며 저를 쳐다보는 게 그렇게 볼만하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는 한 소리 듣는 것도 슬슬 적응이 될 지경이어서 이젠 별다른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저랑 시누이가 은근히 닮은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솟아서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내뱉냐며 당신은 생각을 안 거치고 말을 하는 거냐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걸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지 저 따위랑 닮았단 얘기를 들은 게 화가 난다며 남편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그때쯤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본격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1층 카페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혹시 건물주 되시냐면서요. 맞다고 하니 도대체 월세를 얼마나 올리는 거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건가 싶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는커녕 그럴 생각조차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카페로 찾아가서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 많더라고요. 카페 사장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혹시 저보고 쌍둥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쌍둥이요? 저 외동인데? 사장님도 아시면서. 그러면 그 여잔 도대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물어보니 쌍꺼풀 수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주님 얼굴을 보니 쌍꺼풀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 아니, 그분께서 갑자기 월세를 올릴 거랍시고 지금 월세에다가 60만 원을 더 얹어서 내라고 하지 뭡니까? 근데 참 기가 막혀서. 인상차기를 물으니 분명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얼마 전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봤자 호박에 줄긋기겠지만요. 불안한 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예감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만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만 것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인 줄 알겠더라고요. 체형이 비슷한 데다가 심지어 머리 길이까지 비슷한지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완전히 판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는 당황했는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안 그래도 자기가 발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의 친엄마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그 여자가 제 친엄마인 줄 알겠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땐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었겠니 하면서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넘겨버린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집에 들어오니 그 여자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혹시 동윤 씨 지인분 되시나요?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저는 김동윤 씨 아내 되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동윤 씨에게 연락해 드릴게요. 너구나, 내 며느리가? 우리 민주가 그렇게 네 얘길 많이 하더라. 네가 민주를 그렇게나 못 살게 군다며? 어디 한번 나한테도 그래봐라, 이 썩을 거사. 나도 이참에 며느리 덕 좀 보자. 나한테도 민주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 네? 동윤 씨 어머님은 제가 따로 뵌 적이 있는데? 혹시 아가씨 어머님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왜 그쪽 며느리인데요? 그 순간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더니 뺨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태어나서 뺨을 맞아본 게 처음이라 아직도 그때의 감각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 여자는 저를 뚫어질 듯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복수하겠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세에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신우이 방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제부터 제가 자기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다짜고짜 밥을 차려오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대강 반찬을 꺼내서 밥상을 차려갔는데 갑자기 제 옆에 둔탁한 물체가 날아오는 겁니다. 자칭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가 제게 반찬이 담긴 그릇을 던진 것이었어요. 야, 어디 시어머니가 왔는데 차가운 반찬을 내놔. 당장 다시 차려오지 못해? 장 봐서 정성껏 식사 준비해오란 말이야.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따뜻한 밥상을 못 받아가지고 일어나. 얘가 왜 이래? 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장을 봐오라뇨. 오늘 장날도 아니고요. 그리고 며느리 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냐? 내가 안 그래도 네가 말대답을 그렇게 잘한다고 익히 들었다. 내가 오늘이야말로 네 버릇 단단히 고쳐주마. 민주 말로는 네가 나랑 닮았다고 하더니 진짜 닮긴 닮았네. 너를 딸처럼 여겨서 이러는 거니까 원망하지 말거라. 자칭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옷걸이를 하나 집어들더니 베베꼬와 회초리를 만드는 겁니다. 잘못하다간 이거 한 대 얻어맞겠다 싶어서 제 방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그 이후부턴 뻔하죠. 장난 아닌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옆집 개가 제 신세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제 귓가에 대고 주전자를 두들기며 잠을 깨우는 건 예사였죠.
간이 싱겁답시고 다 된 반찬에 소금을 잔뜩 들어부어 놓기도 했고, 제가 음식이 짜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보라는 듯이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부어서 주방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시집살이 때문에 소갈이를 하다가 들어놓을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맞았던 것보다 더 세게 뺨을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얼마 뒤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답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 자칭 시어머니란 여자가 방 청소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부스러기를 다 흘려가며 개걸스럽게 과자를 먹는 시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안 했다가는 무슨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방을 청소하던 도중 옷장 밑에 뭐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제게 닥친 가혹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꿈이길 바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데? 사진 속의 여자는 그 여자의 젊은 시절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품에 안긴 아이가 어딘지 낯이 익은 거예요.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거리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뒤져보다 그 아기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 아기는 바로 저였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서 혼자 놀다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몇 장 찾은 적이 있어요. 전부 저만 찍힌 사진이라 저는 엄마 얼굴을 알지 못하고 컸어요. 그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난 이 표독스러운 여자라는 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오열하며 제 운명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먼 친척을 통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번호를 안 바꾸셨더라고요. 당장 땡땡백화점 땡땡식당으로 오라고 한 다음 정신없이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시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여쭤보려고요.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들아. 야,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 하려고 이러는 건데? 저기 저희 아버지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당신 전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 오랜만에 뵙네요. 저 엄마 딸 현정이에요. 기억나시죠? 제 원래 이름은 박현정이었는데 부모님이 갈라선 후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친엄마라는 여자가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아버지는 제 친엄마를 보자마자 저를 향해 온갖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여자와 재회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자칭 시어머니라는 제 친엄마가 입을 떡 벌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게 드디어 어떻게 되어버렸냐고 하면서요. 제 머리채를 낚아채려고 하시는 걸 친엄마라는 여자가 말리는 통에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경악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가리키며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을 떠시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파악한 저는 시어머니의 뺨을 찰싹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난 여자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버지는 제 시어머니와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물잔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람 상대가 없어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어머님, 아니 엄마, 어디 바람 상대가 없어서 이딴 놈을 만나고 있던 거야? 이 남자 때문에 그 어린 날 두고 집을 나간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났겠어? 난 정말로 몰랐다고. 다 오해야, 소희야. 아니 현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날 안 만났다고? 이 여자가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서로를 물고 뜯어대는 광경을 보니
이게 바로 현실판 지옥도인가 싶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식당에서 쫓겨난 후에도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엄마는 길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이거 놓으라고 비명을 질러댔고, 시아버지와 아버지는 주차장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하며 이놈 저놈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는지 하염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 난감한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번쩍하고 시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시누이에게 크게 한 방 날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서 시누이이자 제 이부동생인 민주의 얼굴에 냉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네 엄마처럼 살지 말고 그 나이 먹었으면 정신 좀 차리라는 말과 함께요. 예상대로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따 대고 네 엄마 거리냐면서 욕을 퍼붓는데, 그래봤자 제 녹음 파일 목록이 하나 늘어났을 뿐이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철이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성격이에요.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를 안 해도 전교권에 들었을 정도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빈 건 맞지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민주, 너 이제 큰일 났다.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다 증거로 남겨놨거든. 난 마음이 넓으니까 특별히 네 콩밥에는 콩 하나 더 넣어달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줄게. 너는 바로 네 아버지와 네 엄마가 저지른 불륜의 산물이란다? 뭐야?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평소에 정신 나간 짓만 골라 하더니 진짜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저는 시누이이자 이부동생 되는 민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민주에게 제가 발견한 사진과 제 어릴 적 사진을 함께 보여주니 그야말로 죽을 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네가 왜 우리 엄마 딸인데? 네가 내 친언니라고? 너 같은 게 어째서? 난 이거 인정 못해. 이건 분명히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인간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헤집고 던지고 하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대방을 개껌마냥 씹어대면서요. 이미숙이 여편네야. 감히 가장인 날 두고 이런 놈이랑 몰래 바람을 펴? 이러니까 내가 널 예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지.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놈이 듣자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 내가 다른 데 눈 돌린 건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내 인생 돌려내. 너랑 결혼한 게 후회된다고. 미숙 씨 말이 맞소. 당신 때문에 미숙 씨가 불행해진 거잖아. 당신 같은 놈이랑 살게 했을 바에는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나아. 뭐야? 박동수, 세상에나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한때 너랑 결혼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 그때 약속한 땡땡 빌딩이나 토해내. 나중엔 위자료랍시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인간들이 참으로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민주 걔는 이러다가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이자 저희 엄마인 그 여자를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어디서 돈이 난 건지 허구한 날 서로 간에 소송을 잔뜩 걸어대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맛인데 화풀이까지 제게 돌아오니 정말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요.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온갖 욕을 다 들어먹은 저를 보니 남편도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집에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법정 싸움으로 가기 전에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다고 멈출 인간들이었으면 그런 파렴치한 짓까진 저지르지 않았겠죠. 박현정, 아니 박소희, 너만 아니었으면 다 괜찮았어. 너만 혼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됐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내 신세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널 낳은 걸 후회한다 이거사. 친엄마의 그 정신 나간 듯한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제 머리를 부여잡고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제 모습에 당황하는 것 같은 걸 보고 저는 악에 받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조차 제 모습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쯤 되면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를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하는 건데? 나라고 태어나서 행복한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은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올커니하고 달려든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그놈의 돈 타령은 끝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자기들 인생에 회방을 났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마저 코웃음을 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겨대는 거예요. 불효죄를 들먹이며 자식 노릇을 안 했으니 그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쓰겠답시고 바닥에 드러누워 이리저리 구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서 박장대소했네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식 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부모 노릇을 할 정도로 얼빠진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난 이런 부모를 부모로 둔 적이 없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 쓰레기들아! 그 기세등등하던 시아버지가 남편의 반항에 움찔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기세에 힘입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죗값에 추가해드리겠다고 하니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것을 깨달은 건지 언제 그랬냐는 듯 똑바로 앉아서는 헛소리라는 겁니다. 그놈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답시고 무릎을 꿇으려 드는 걸 말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낳은 걸 후회하는 민주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살림 차려놓고 소꿉놀이 하듯 오손도손 사는 게 아버님 입장에서도 좋지 않냐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는 무릎을 달달 떨고 있는데 그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쎄 예상치 못한 복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네 식구는 저희 집에 기어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엄마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살아갈 방법을 물색하다가 저희 집에 기생해서 살기로 한 것이었고요. 변호사 한 분께서 귀띔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 거린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복수의 피날레를 장식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가 막심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네 분께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아, 민주 씨까지 포함하면 5분이네요. 위자료 넉넉하게 주실 준비하시고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보세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증거를 공개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한 소송을 그 5명에게 걸겠다고 하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저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느니 잘못을 참회한다느니 하면서 짓거려대는데 저는 변호사 쪽을 가리키며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이쪽을 통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그 5명을 저희 집에서 전부 끌어낸 건 물론이고요. 바람 잘 날 없었던 집이 조용해지니 그제서야 숨통이 트였습니다. 손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주 그 고얀 것에게는 괘씸죄를 물어 특별히 더 엄격하게 판결해달라고 하니 징역살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야, 박소희, 너 딱 기다려. 내가 나오기만 해봐. 너 찾아갈 거야. 그때까지 맷집 단련하고 있어. 내가 출소하는 날이 네 재산날 될 줄 알아.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그 몹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퍼부으며 한바탕 웃어주었습니다. 콩밥에서 콩 골라내지 말고 꼭 다 먹으라는 말과 함께요. 일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옆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경사가 났어요. 그쪽에 집을 사자마자 땅값이 폭등하다시피 오른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만한 경사가 없을 만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끔 장군감인 남자아이가 우량아로 태어난 겁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가족 셋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날만 쭉 이어지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화창한 봄날만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사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